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 좋고 물 좋은 효산의 한 고을에 남편을 잃은 연하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장사꾼 출신이던 각 집안의 아버지끼리 장터 주막에서 대포 한 잔 나누며 진탕 술이 오른 김에 맺었던 혼사담으로 얼렁뚱땅 무르르듯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연하댁에게 흥미도 없던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채 1년도 맛보지 못한 어느 날 그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답니다. 사고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연하댁이 갓 시집을 와 시집살이에 매진하던 시골 마을에 볼일이 있어 지나가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른한 한낮의 열기에 만물이 축 늘어지는 날씨인지라 선비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네 집인지도 모를 담장 앞에 감나무 그늘 아래에 털썩 앉았지요. 체면이고 뭐고 푹푹 찌는 햇살에 익은 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연신 부채질을 했습니다. 나 이거야 원. 날씨 한번 괴랄하기 짝이 없구나 그래.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욕지기를 투덜거리던 선비가 무심코 시선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으려니 자신의 발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네 팔자가 참으로 좋구나 싶던 찰나 선비의 눈길이 강아지의 밥그릇에 딱 멎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 말라붙고 꼬질꼬질하여 얼핏 보면 모를 물건이겠으나 실은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나름대로 조예가 깊었던 선비가 가만히 다가가 강아지 밥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 바로 고려시대 연어문 양식이 선명하게 드러난 청자접시가 아니겠어요? 아니 마압소사. 이런 총구석 동네 강아지가 어찌 이런 귀한 물건에다가 밥을? 너무나도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강아지의 주인으로 보이는 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휘 고개를 두리번대던 선비의 눈에 강아지 옆으로 열댓걸음 떨어져 들어서 있는 초가집이 보였고 또한 그 허름한 초가집의 마당 앞에는 집주인인 듯한 볼품없는 사내가 마루에 기대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선비는 얼른 자신이 앉아 쉬던 자리에 다시 착석했습니다. 눈길만 살살 굴려가며 바로 머릿속으로 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뜻하지도 않게 횡재수가 넝쿨째 굴러들어온 상황이었으니 선비의 가슴이 지진이 난 듯 쿵쾅쿵쾅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아둔하게도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이런 똥강아지 밥그릇으로나 쓰다니 저런 멍청한 작자를 보았는가 그래. 허나 이는 내게는 천재일우의 기회 아니겠는가. 학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촌뜨기 하나 구슬리는 것은 일도 아니렸다 이 말씀이지. 선비는 시치미를 딱 떼고 초가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험, 이리 오너라. 선비의 헛기침을 듣고 마루에 앉아 졸고 있던 사내가 눈꺼풀을 꿈뻑꿈뻑 움직이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이보시게, 나는 길을 지나가던 선비인데 거 오늘 참으로 더위가 대단하구먼 그려. 내 염치 불고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는가? 예, 뭐 그리 하시지요. 사내는 어기적거리는 몸짓으로 일어나 부엌에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사내에게서 받아든 물을 단숨에 비운 선비는 슬그머니 지붕의 그늘 쪽으로 기어들어 오더니만 올해 작황은 어떠한지 이런저런 고충은 없는지 쓰잘데없는 시시껄렁한 소리만 잔뜩 늘어놓으며 판을 깔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입 아프게 떠들어대는 선비에게 사내는 심드렁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꾸조차 없었지요. 개팔자가 상팔자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로 포문을 연 선비가 은근슬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거 내 아까부터 보아하니 이 강아지가 아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참으로 벌써부터 싹수가 보인다 이 말씀이지. 영리하니 아주 충성심도 높고 집도 잘 지키겠다 이 말이오. 예, 그렇습니까요?
그저 흔하디 흔한 똥강아지입니다요. 사내는 관심이 없다는 듯 하품을 하며 대꾸했어요. 거 모르는 소리 마시게. 이놈을 잘 훈련만 시키면 멧돼지 멱이라도 물고 늘어질 주둥이라 이 말이네. 허허, 내 우연찮게도 이런 강골의 명견을 보게 되다니 말일세.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곁눈질로 사내의 눈치를 살피던 선비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 나에게 파시게나. 내 강아지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선비의 말에 사내는 송구합니다만 그놈은 파는 강아지가 아닙니다요. 제 손으로 받은 새끼인지라 정이 깊습죠. 하며 선비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어허, 이보게나. 그러지 말고. 자, 내 열냥을 치르겠소. 알다시피 열냥이면 잘 훈련시킨 성경값이오. 그럼 저기 고개 너머 개장터에 가시면 거기 개장수들이 사냥용으로 나온 개들을 널어놓고 팝니다요. 개 가서 사시면 되시겠구먼요. 호락호락하게 넘어올 것 같지 않은 사내의 대답에 선비는 애가 타기 시작했지요. 스무냥 주겠소이다. 이제 사내는 별다른 대답도 없이 고개만 저으며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30냥, 아니 30단냥 어떻소? 40냥. 점점 액수를 올려 부르는데도 사내는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었어요. 50냥, 에이 50냥 주겠소. 자, 여기 있소이다. 내 더 이상은 못 드리오. 선비가 씩씩대며 신냥이라는 꾀거금을 부르자 그제서야 사내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선비에게서 신냥이 든 전대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나 원참 별 희한하신 양반을 다 보겠습니다 그려. 그 강아지가 그리도 갖고 싶으시면 뭐 데려가십시오. 사내의 말에 선비가 활짝 웃으며 좋았소이다. 나중에 딴말하기 없소. 하고는 제가 산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슬그머니 개밥 그릇도 함께 집어들었지요. 그때 사내가 딱 부러지는 목소리로 개밥 그릇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강아지만 판 것이지 그 밥그릇까지 판 것은 아닙니다요. 아니, 50냥이나 주고 산 개인데 이까지 개밥그릇 하나 덤으로 내어주지 않고? 그러자 사내는 선비의 음흉한 꼼수를 진즉 눈치채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지요. 아니, 무슨 그러한 말씀을 하신답니까? 이까지 시라니 이것은 자그마치 고려시대의 연화문 청자접시라는 물건으로 대대로 우리 집 가보로 내려오는 물건입니다요. 아, 알고 있었다는 말이오? 아니, 그런 물건을 개밥그릇으로 내어놓고 있었다는 겐가? 우리 집 가보이기는 허나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요? 사내는 눈을 흘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졸지에 험불만 켠 꼴이 된 선비는 입맛만 쩝 다시고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체면상 거기다 대고 강아지 값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떠난 선비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지 않게 되자 사내는 씩 웃고는 고개를 돌려 부엌을 향해 소리쳤지요. 저런 음흉한 놈, 내 니놈 속을 모를 줄 알았더냐? 보시오, 임자, 강아지 팔아치웠으니 거 새로운 강아지 한 마리 다시 내오시오. 사내의 외침에 새색시 연하댁이 의아한 얼굴로 새로운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서방님, 대체 어찌 그리 별 볼 일도 없는 강아지를 덥석덥석 잘도 팔아치우시는 geb니까? 이번 달만 벌써 몇 마리째인가요? 참으로 신통방통하니 대단도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연하댁의 남편이었던 이 사내는 개밥 그릇으로 고려청자 접시를 낚싯밥으로 던져놓고 지인기한 물건임을 알아본 아까 전에 선비 같은 자들이 그것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을 이용해 강아지를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있었지요. 거 알 거 없고 여기 이 개밥 그릇에다 흙이나 잔뜩 묻혀 놓으시오. 연하댁의 남편은 퉁명스레 고려청자 접시를 내밀며 말했고 자세한 사정을 알리없었던 연하댁은 삐죽 입술을 내밀며 그것을 받아들다 그만 손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을 내고 말았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산산조각 나버린 고려청자 접시를 본 남편이
길길이 화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기나 아는겨? 미안해요, 서방님. 헌데 그저 개밥그릇 쓰는 접시 하나 깨었다고 어찌 이리 쥐잡듯.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돈 좀 나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서운해하는 연하댁에게 손찌검을 할 요량으로 손을 획 들어 올리며 급히 뛰어오던 남편은 솟구치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 그만 주춧돌의 발끝이 획 걸리고 말았답니다.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던 남편은 지질이 운없게도 바닥에 놓인 다듬이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끼리의 취중혼약을 지켜내느라 억지로 연하댁과 혼인하게 된 남편은 그닥 관심도 없던 연하댁에게 구박만 일삼던 사내였기에 슬하에 자식도 두지 못하고 떠나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련만 수더분한 연하댁은 그것이 제 팔자려니 싶어 청상과부 신세를 한탄하는 법도 없이 우직하게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눈도 팔지 않고 묵묵하게 살아낸 세월이 장장 7년. 그 뒤로 한해거리로 시부모가 이승을 하직하였고 제 부모처럼 모시던 시부모의 초상에 연하댁은 슬픔을 삼키며 3년상을 치렀습니다. 살림살이도 번듯해져 이제야 좀 편히 지낼 만한데 이리 식솔들이 모두 불귀의 객이 되다니 내게 드리워진 팔자가 매서워 참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그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탈상을 마친 연하댁이 홀로 앉아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려는데 전부터 기웃기웃 기회를 엿보던 매파가 연하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연하댁 집에 있는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끈질기게 자신을 방문하던 매파를 평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연하댁은 뻔히 자신이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저리 말하는 매파가 밉살스러웠지요. 대꾸도 없이 무시하려는데 눈치도 없는 매파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어이구, 집에 연하댁 있었구만. 자자,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봐봐. 아직 연하댁 나이가 30도 안 되었는데 이리 자식도 없이 홀로 한 평생을 보내기엔 남겨진 세월이 너무 길지 않겠누? 사설을 늘어놓는 매파가 귀찮았던 연하댁이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연하댁의 냉랭한 태도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매파가 목소리를 낮추고는 귓속말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 아래 고을에 호라비로 지내는 괴덕이라는 사내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아, 글쎄, 연하댁이 탈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지 뭔가? 그간 연하댁을 줄기차게도 연모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매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하댁의 서리빨 같은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썩 나가세요. 저는 한눈 팔 생각일랑 없습니다. 아니, 이보게. 그러지 말고. 나가라는 말 못 들으셨어? 연하댁의 고함에 매파는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뒷걸음치며 물러가고 말았지요. 내 비록 식소를 모두 잃은 몸이나 어찌 동네 사람들이 버젓이 보는 마당에 새로이 혼례를 든단 말인가. 나를 어찌 보고 매번 저런 소리를. 매파를 물린 연하댁은 씩씩거리며 매파가 나간 마당에 소금을 가져와 뿌려댔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하댁은 억척스럽게 논농사, 밭농사를 가리지 않으며 홀로 아등바등 의젓하게 수절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실 연하댁도 괴덕이라는 사내를 잘 알고 있는 터였지요.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낸 괴덕은 30 초반에 진입한 꽤 근사한 사내였습니다. 비록 그가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었고 과거 시험에 입문도 하지 않아 선비의 길을 걷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능할 뿐더러 장사에도 그 재능을 꽃 피운 덕에 모아둔 재산이 넉넉하고 사람 됨됨이도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괴덕을 마음에 들어한 수많은 과부들이 매파를 통해 그의 집을 문지방이 닳도록 찾았지만
괴덕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혼담을 모두 거절하고 오로지 연하댁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괴덕은 연하댁이 아니라면 세장가를 가는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하댁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내였습니다. 저리도 의젓하게 수절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내가 여인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지만 한편으로는 끝끝내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만은 참으로 야속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간 괴덕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하댁에게 보낸 매파가 끈질기게 연하댁을 찾아가 그녀를 설득했지만 연하댁은 매파가 들르는 족족 호통을 치며 내쫓았고 이제는 살인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괴덕은 몇 날을 끙끙거리더니 안타까움과 야속함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온 고을에 괴덕이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는다는 소문이 익히 퍼져버렸어요. 연하댁, 나는 당신을 포기하기엔 그 마음이 깊을 대로 깊어져 이승에서 아니 된다면 저승에서라도 당신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만 싶소. 괴덕은 타들어가는 가슴을 쥐어짜며 연하댁을 향한 연심에 슬픔을 적셨습니다. 어느 날 객잔에 홀로 앉아 비통한 마음을 달래며 술을 마시고 있던 괴덕에게 그의 오랜 친구 설구가 탁배기를 한 병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이리 죽상의 청승이야? 조선 팔도에 어디 여인이 연하댁 한 명뿐이라던가? 어찌 그런 사사로운 일로 사내가 이리 드러누워?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냔 말이지. 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게. 이보게나 설구, 내 마음은 진심일세. 이것이 그릇된 연심임은 내 잘 알고 있네만 오래전 연하댁이 남편을 여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지 뭔가. 지금도 보시게 그리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자신을 청산과부 신세로 만든 그 논팽이 같던 남편을 아직도 기리며 의젓하게 수절하고 있자는가. 얼마 전까지는 자신의 시부모 3년상까지 치르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네. 그러니 그녀를 함부로 험담하지 마시게. 얼씨구, 얼씨구? 아주 열분하셨네, 열분하셨어. 상처한 자네 부인이 박물장수와 바람이나 도망가다가 실족했기로서니 너무 연하댁을 두둔하는 것 아닌가? 그녀는 참으로 성품이 곱고 기계가 드높은 여인일세. 그렇기에 이 내 마음이 더욱 찢어지는 법이지. 도통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말이야. 괴덕은 연하댁을 두둔하며 침통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설구는 그런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며 탁배기를 한 잔 걸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묻겠네만, 자네된 도리로 어찌 매파만을 보내어 자네의 마음을 전달한단 말인가? 연하댁에게 직접 모습을 보여 자네의 진심을 전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농이나 건네던 오랜 친우가 내뱉은 오래간만에 입바른 소리에 괴덕은 난처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여나 내 면전에 대고 거절을 놓으면 그것만은 견디기가 어려울 듯하여. 아니, 이 사람 어찌 이리 못난 소리를 하는가? 되든 안 되든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나? 당장 일어나 내일부터 연하댁을 직접 찾아 자네의 마음을 전달하시게. 안 된다고 알아눕는 것은 그 후에 하여도 전혀 늦질 않으니 말이야. 설구의 호통 어린 목소리에 괴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화색이 돈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네. 거 듣고 보니 설구 자네의 말이 맞구만.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연하댁을 찾아가 내 진심을 내보야겠네. 그날 이후 괴덕은 직접 연하댁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연하댁. 내가 보낸 매파를 매번 물리기만 하기에 내 일이 직접 찾아왔소이다. 연하댁이 의젓하게 수절하는 것을 내 욕보일 심사는 없지만 생각을 고쳐 나라는 사내도 한번 돌아봐달라는 뜻이오. 자신을 찾아온 괴덕을 발견하고 연하댁은
화들짝 놀라 대답했어요. 아니, 이보시오. 어찌하여 수절 과부 홀로 지내는 집에 이리 찾아오시었소. 나는 새로 혼례를 들 생각이 없으니 썩 돌아가시오. 동네 사람들 다 보겠소. 주변을 둘러보며 사색이 된 연하댁을 향해 괴덕은 물러섬 없는 태도로 답했지요.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그리 중요하단 말이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것 아니겠소? 그러지 마시고 이 괴덕이라는 사내를 한번 알아갈 기회나 좀 줘보시오. 아니, 글쎄 이 사람이 정녕? 돌아가라는 말 듣지 못하였어요? 연하댁은 앙칼지게 소리치고는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내일이 갑작스레 찾아와 참으로 미안합니다. 부디 나를 천천히 알아갈 시간만이라도 조금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소이다. 괴덕은 발걸음을 돌리며 그녀가 들어간 부엌을 향해 소리치고는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괴덕은 연하댁의 일손이 딸려 곤혹스러울 때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에는 연하댁의 물동이를 대신 이고 물동이 가득 물을 떠주기도 하였고 어느 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연하댁의 밭에 무성이 자란 잡초를 하루 종일 뽑아주고 가기도 했지요. 괴덕은 처음과 달리 연하댁이 곤란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는 때면 재빨리 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 돌아가곤 했어요.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자신이 익숙해지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이목이 신경 쓰여 그를 멀리하려던 연하댁도 처음에 투박하고 막무가내던 모습에서 점점 변해가는 괴덕을 향해 희미한 호기심이 생기던 중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하댁의 밭에서 잡초를 뽑아주던 괴덕이 땀에 흠뻑 젖어 걸리적거리던 웃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때마침 새참을 가지고 오던 연하댁이 탈의한 괴덕의 다부진 흉곽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흘끗 곁눈으로 훑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간 연하댁이 생전 모르고 지내던 가슴 속의 격렬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저 흉하고 볼썽사나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사내들의 가슴팍이었는데 어쩜 제 비위를 맞추던 괴덕의 모양새가 저리도 멋진 것이었다니요. 연하댁은 새참을 바닥에 내려놓고 괴덕의 손을 탄 밭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건장한 사내가 자신의 농산일이며 완력이 필요한 살림이며 도와주기 시작하니 한눈에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무관심하고 무뚝뚝한 남편의 생전,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연하댁은 놀랄 노자였지요. 이 정도면 밭을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구만. 잡초들은 대충 처리는 된 듯하니 다음에 올 때는 잡석들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겠소. 한참을 도와주던 괴덕이 땀을 훔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하댁은 차마 매몰찬 말을 던질 수 없었지요. 제대로 여미지 않은 그의 가슴팍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도 멈출 수 없었던 그녀는 애써 자신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묘한 음심을 떨쳐내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자꾸 이리 오셔서 제 살림을 도와주신다 하여도 저는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오시지 마셔요. 그러자 괴덕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요. 내 의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던지는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오. 괴덕은 그렇게 연하댁에게 사람 좋은 미소를 던지고는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야심한 시각, 연하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괴덕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굵은 힘줄이 생생히 돋은 팔뚝으로 잡초를 제거하던 그의 모습이 연하댁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비의 장난스러운 혼사담에 희생되어 자신을 아껴주지도 않는 무뚝뚝한 남편과의 짧은 혼인 생활이 전부였던 연하댁은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대체 내가 어찌 되려고 이런 망측한 것을 계속 떠올린단 말인가? 연하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애써 눈을 감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곧이어 선잠에 빠져든 그녀는 궤덕의 단단한 품에 파묻혀 그와 끈적한 합의를 나누는 꿈을 꾸었지요. 육중한 궤덕의 몸이 연하댁의 위를 점할 때 그녀는 꿈결의 몽롱함에 취해 고양이와 같은 망측한 교성을 뱉었습니다. 깊숙하게 점거되는 뻐근함을 느끼며 꿈속의 연하댁은 그만 황홀경을 맞이하고 말았지요. 비몽사몽간의 꿈에서 사내와의 참된 운우지정을 맛본 연하댁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맙소사, 일이 음탕한 꿈이라니? 내 정령 미치지 않고서야 이 무슨 망측한 일이란 말인가? 연하댁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푹 절어 있었고 그녀의 뺨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있었지요. 심지어 그동안의 자신은 남녀 간의 방사에는 큰 욕심도 즐거움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의 경험이라고는 먼저 간 남편뿐이었지만 즐거움보다는 아프고 불편한 기억뿐이었지요. 연하댁은 크게 한숨을 내뱉고는 뒷간으로 달려가 찬물을 끼얹으며 자신의 꿈자리를 한탄하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궤덕이 연하댁을 도와주고 돌아간 날의 밤이면 엇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쯤부터 연하댁도 슬슬 번듯하고 듬직하게 자신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궤덕이 마냥 싫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답니다. 더군다나 직접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살림들을 돌봐주기 시작한 후로는 닫혀있던 마음이 점점 문을 열고 있음을 자신도 알고 있던 바였어요. 그러나 의젓하게 수절하고 있는 과부 신세의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애써 궤덕의 마음을 밀어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남새스럽기 짝이 없는 꿈자리에 놀라 일어난 연하댁은 부엌으로 달려가 정나의 몸으로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것이 정령하늘의 뜻인가? 나는 어찌하여야 좋다는 것일까? 밤이 깊어가는 소리가 연하댁의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애달픈 한숨이 야음을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 줄다리기가 주거니 받거니 팽팽히 힘겨루기를 하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어느덧 곡식이 풍요롭게 무르익는 가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간 부지런히 연하댁의 집을 방문하며 그녀에게 눈도장을 받아내던 궤덕이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것저것 농기구들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때 궤덕의 집으로 친구 설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궤덕이 어찌 연하댁의 마음은 좀 돌려놓았는가? 설구 오셨는가? 네, 안 그래도 지금 연하댁에게 가기 위해 농기구들을 좀 꾸리는 중일세. 슬슬 수확기가 오고 있으니 연하댁 혼자서는 일손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싶어 말이야. 씩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설구가 장난스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지극정성일세 그려. 연하댁을 나의 배필로 맞이할 수만 있다면야? 이쯤이 무엇이 대수인가? 힘든 줄도 모르겠다 이 말씀이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처럼 그리 쌀쌀맞게 나를 대하지는 않는 것을 보니 내게 희망이 없진 않은가 봄새. 일전에는 내게 희미하게나마 미소까지 지어주지 뭔가? 신이 난 얼굴로 기뻐하는 궤덕에게 설구가 짐짓 진지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궤덕이 그렇다면 이제는 슬슬 큰 움직임을 취해도 되지 않겠는가? 매번 그리 살림 돌봐주는 기둥서방 노릇이나 자처하고 있다가 애먼 사람에게 연하댁을 빼앗기면 자네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내심 마음을 졸이고 있던 부분을 친구인 설구가 건드리자 자신감을 보이던 기세가 풀썩 내려앉아 사색이 된 궤덕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네만 실은 나도 그 점이 제일 걱정일세. 이거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는가? 실은
방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어떤가? 한번 드러나 보시겠는가? 설구의 말에 궤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가운 마음이 묻어나는 억양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인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무슨 짓이든 할 용의가 있다네. 어서 알려주시게. 한편 연하댁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그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궁이에서 나와 안개처럼 연기가 깔려있는 앞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겠구나. 아침부터 할 일이 태산이니 말이야. 묵직한 물동이를 이고 들어서 부엌으로 가는데 궤덕의 친구인 설구가 일꾼 서너 명을 대동하고 연하댁의 살인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윽고 설구가 앞마당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지요. 그의 행동은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라는 듯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보시오, 연하댁. 내 오늘 쟁기 좀 쓰려 하니 놀고 있는 쟁기가 있으면 빌려주시겠소? 설구의 커다란 고함 소리에 놀란 연하댁이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낯선 사내의 인기척에 의아하여 손을 닫고 부엌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하댁 내 안방문이 벌커덕 열리면서 윗돌이 옷구름을 다 풀어헤친 채 자신의 튼실한 가슴팍을 훤히 드러낸 궤덕이 바깥을 바라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허, 이보시게! 이른 아침부터 과분의 집을 찾아와! 이 무슨 되어먹지 못한 생짜인가?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아니 되는 일일세! 그리고 우리도 마침 오늘 수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쟁기를 오늘 써야 하겠네. 그러니 어서 돌아가시게. 세상에나. 설구를 따라 나섰던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꿋꿋이 수절하며 지내기로 이름 높은 과부집 안방에서 우솥을 훌렁 까던진 모양새의 건장한 사내가 제 집 마냥 저리 들어앉아 있는 것도 참으로 기가 찬 일인데 하물며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살림이라도 합친 것 마냥 당당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허, 세상에나! 저 수절과부 연화댁이 동네 모르게 사내를 안방에 들여놓고 있었다니 말이야? 그들은 말세라는 얼굴을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쑥덕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설구를 따라 나선 그 일꾼들보다도 더욱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사자 연하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앉아있는 궤덕을 발견하고는 마치 노루가 사냥꾼에게 쫓기듯 펄쩍 뛰며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이보세요. 당신이 거기 우리 집 안방에는 대체 왜? 도대체 어찌하여 들어앉아 있단 말이오? 파랗게 질린 연하댁의 고함이 맥없이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연하댁과 궤덕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던 설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지요. 어허, 이거 참으로 실례했소이다. 내 두 사람이 벌써 그런 관계가 된 줄도 모르고 일이 아침부터 찾아와 그만 추태를 보였구만 그래. 우리는 못 본 것으로 하겠소. 그럼 이만. 설구는 오묘한 미소를 씩 품으며 작전이 성공했다는 모양새로 일꾼들의 등을 떠밀며 돌아나갔습니다. 아니, 잠시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관계라니. 그리 오해하고 그냥 가시면 어쩌신단 말이오. 거기 내 말 좀 듣고 가시오. 당황한 연하댁이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쳤지요. 이 오해천만의 상황을 해명하려 했으나 그들은 이미 저만치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연하댁의 설득력이 없어진 목소리는 힘없이 앞마당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태는 보기보다 더욱 심각하여 연하댁이 따지고 변명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설구와 일꾼들이 사라져버린 길목에서 이미 설구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와본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연하댁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은 연하댁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구를 따라왔던 일꾼들은 장안에서도 그 입이 싸기로 소문난 자들이라 자신이 안방으로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소리가 온 고을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곰곰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여도 택도 없겠다 싶어진 것이지요. 사실 달리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설구가 궤덕과 의기투합하여 꾀를 낸 작전이었습니다. 아까 전 연화댁이 물을 길러 우물에 가느라 잠시 집을 비웠을 때 궤덕이 몰래 연화댁 안방에 잠입하였고 상황을 지켜보던 설구가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동네 일꾼들을 대동하고 마치 쟁기를 빌리려는 것처럼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연화댁은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고는 궤덕이 앉아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궤덕은 연화댁의 눈치를 살피며 제 옷매무새를 정리하느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친구의 말을 듣고 저지른 것까지는 좋았다만 불호령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이제 와서 조마조마했어요. 에휴, 일이 일이 되었으니 어쩌겠소. 이미 우리 두 사람이 합가했다며 온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해질 것이 자명한데 더 이상 내 당신을 밀어내어 무엇한단 말이오. 자, 서방님, 내 절이나 받으십시오.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연화댁의 목소리에 궤덕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연화댁, 나를 받아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내 이런 과격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거듭 사죄를 드리겠소. 허나 내 반드시 약조하리다. 저승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연화댁을 호강시켜 줄 것이오. 궤덕이 연화댁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자 연화댁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옷구름이 사라락 풀리는 소리가 아침을 알리는 수탉 소리에 덮여 두 사람의 진득한 첫 방사가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치른 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꿈에 그리던 연화댁을 배필로 맞이한 궤덕은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약조대로 지아비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연화댁을 아껴주었지요. 그렇게 연화댁은 비로소 혼인의 참맛과 온우지정의 참맛을 동시에 깨달으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나그네가 아름드리 떡갈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져 이리저리 바람에 휘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기세가 흉흉하니 이거야. 참으로 매섭기가 그지없구만. 팔자 좋게 중얼거리는 이 나그네의 도포자락은 낡고 해져 이제는 옷이 아닌 넝마가 되기 직전이었고 쓰고 있던 간 역시도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구멍이 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10월 상달 짧은 햇살이 길게 누워버린 스산한 볕을 받아 그늘이 진 그의 얼굴은 꼬깃꼬깃 접어놓은 쌈지 마냥 볼품이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두 눈만은 총명함을 잃지 않고 형형하여 번쩍이고 있었지요. 이 희한한 나그네의 이름은 풍생으로 그는 관상과 점을 보는 얕은 재주를 지닌 떠돌이였습니다. 그의 밥벌이가 또한 참으로 기고하면서도 재미있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 일단 발길 닿는 곳까지 걷고 또 걸어 당도한 아무 주막에나 몸을 의탁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 말주변으로 주모를 살살 엮은 후 객방 한 자리에 전방을 차리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한 주막에서 오가는 객손들에게 정궤를 내어주며 그 삭스로 숙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여행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풍생이 이곳 가변 나루터에서 하루 묵을 곳을 찾고 있었지요. 내 물어물어 저작거리를 기웃거려 보니 분명 저 근방 어딘가에 행락객이 당도하는 외딴 주막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데. 그는 낮 시간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들어둔 이야기의 기억을 되살려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가 완전히 기울어 상기 쓸게 걸릴 즈음이 되자 풍생은 스산함이 남아있는 외딴 주막에 당도할 수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굵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사연을 한가득 품고 있는 선비인 양 목을 가다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손님 받으시구려. 풍생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주막 안쪽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가는 길손 하나 없어 평상에 앉아 적적하게 곰방대를 빨아대던 주모가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튀어나와 반갑게 풍생을 맞이하였어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손이 없어 조용하던 차에 아주 마침 잘 드셨소. 자, 여기로. 응? 어랍쇼? 아니, 어째 우리 나그네님 행색이 쪼매 초라한 것이. 미안하지만 방삭순 물론 있으시겠지요? 풍생이 눌러 쓴 갓을 슬그머니 올리며 주모 쪽으로 시선을 던지자 여러 사연의 풍파를 맞아 여기저기 건조해지긴 하였지만 제법 젊었을 적의 미모를 지니고 있는 듯한 품새의 여인이 반가운 목소리를 내다 말고 풍생의 행색을 보고는 의심의 눈초리를 쏘아보내고 있었습니다. 풍생은 피식 웃고는 주모에게 엽전 단량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방삭과 저녁 식사, 그리고 탁배기 값이오. 나머지는 주모의 객손 맞이하는 태도가 참으로 형편없어 분발하라는 뜻으로 던지는 내성이요. 내 하룻밤 머물고 가리다. 날씨가 제법 스산해지는 중이니 강에는 군불이나 좀 넣어주시구려. 당시 주막의 평균 숙박 비용이 한 냥에 참시세끼를 다 챙겨 먹고 어지간한 봉사료를 포함하여 하루를 지내는데도 세 냥이면 충분하였으니 하루 묵고 가는 값으로 단량을 던지는 손님의 등장에 주모는 곧입이 해벌쭉 벌어졌습니다. 어머어머, 이거 제가 기한객손을 몰라보고 감히 이리 망발을? 네, 얼른 준비해 드리리다. 풍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모는 희죽거리며 말하고는 부엌 쪽을 향해 연이어 소리쳤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손을 돕고 있던 조카 홍분이를 호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홍분아? 갯방에 군불을 넣어놓거라. 주모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나그네 풍생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탁배기를 시켰습니다. 이윽고 주모가 소반에 간단한 찬거리 몇 점과 함께 탁배기 한 오리병을 얹어 마루에 내놓았지요. 자, 여기 있소이다. 목이나 시원하게 축이고 있으시오. 내 저녁상은 금방 말아다 넣어드리리다. 줄곧 공을 치고 있다. 오래간만에 객손을 맞이한 주모가 싱글벙글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풍생은 뭔가 사연이 가득한 얼굴로 크흠 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탁배기가 올려진 소반을 내려다보며 주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보시오, 주모. 여기 소반에 잔 하나 더 놓아주시고. 그렇지. 젓가락도 하나 더 놓아주시구려. 그 말을 들은 주모가 매우 반색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일행이 또 한 분 뒤따라오시는가 보지요? 그분도 우리 나그네 분처럼 배포가 크실라나?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주모에게 풍생은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행 말이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오. 나와 동행하는 일행은 없소이다. 나는 혼자요. 예? 나그네 양반 혼자라굽쇼. 아니, 그럼 빈술잔과 젓가락은 왜? 이상하다는 듯 물어오던 주모가 대뜸 뭔가 떠오른 듯한 얼굴을 하더니 곰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치대기 시작했지요. 오라? 그러하다는 말씀입지요? 알겠으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주모는 풍생에게 곱게 눈을 흘기며 부엌에서 술잔과 젓가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뭔가를 오해한 그녀는 한층 흥이 오른 목소리로 간드러지게 말했지요. 이거야 원. 그렇지 아니해도 목이 칼칼하니 한창 마르던 참이었는데. 나그네 분께서 1인의 사정도 봐주시니 내 함께 대작상대라도 해드리지. 그리고는 주모가 풍생과 대작하기 위해 술상이 놓인 툇마루에 엉덩이를 걸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풍생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시오? 뭐 그것도 괜찮겠지. 거 주모도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주모분의 잔과 젓가락을 또 가지고 와 앉으시오.
뭐시라고요? 또 젓가락과 술잔을 내오라고요? 주모도 함께하고 싶다 하지 않았소. 그럼 당연히 주모의 것도 가지고 와야지. 아니, 그럼 방금 가져온 이 젓가락과 술잔은 대관절 누구의 몫이란 말이오? 함께 붙은 일행분도 없으시다면서? 주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풍생에게 따졌습니다. 궁금하거들랑 내 천천히 이야기해 줄 것이니 어서 젓가락과 술잔이나 챙겨 들고 오시구려. 풍생의 말에 주모는 고개를 갸웃하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자신분의 빈잔과 젓가락을 들고 오자 술상 위에 오른 잔이 총 3개가 되었지요. 주모는 풍생에게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술잔을 받아든 풍생이 근엄한 표정이 되어 주모에게 말을 건넸지요. 자, 여기 내 옆에 빈잔에도 술을 한 잔 따라 주시구려. 풍생의 주문에 주모가 연신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빈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뒤따라 풍생이 주모의 손에서 호리병을 받아들고 주모의 술잔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자, 거나하게 한 잔씩들 하십시다. 풍생은 술잔을 하늘 쪽으로 치켜들며 외치고는 제 술잔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자 없는 옆자리 술잔을 들고는 또 비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보셔요. 나그네 양반. 대체 나머지 술잔은 어인 연유로 깔아두는 것이오? 잊지도 않은 사람의 몫을 얻지? 주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풍생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 어린 물음에 풍생은 씩 웃으며 대꾸했지요. 허허, 보시오 주모. 이따 저녁상을 차려 드려올 때도 2사람분의 상을 부탁하겠소. 아니, 점점? 거 연유라도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구랴. 궁금해 미칠 지경인데 이리 뜻만 잔뜩 들여놓고 어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게요? 저녁상을 드려오면 내 그때 속 시원히 말씀드리리다. 이후 풍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2 술잔을 번갈아 비우며 탁배기를 해치웠고 주모는 근질거려 못 견디겠다는 얼굴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홍분아, 저녁상은 2사람분 지어 올려라. 알겠어요, 이모. 객방에 군부를 지펴놓고 마늘을 다듬던 홍분이가 주모의 부름에 부엌에 들어가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풍생은 탁배기 2오리병을 기세 좋게 비워내었고 이윽고 몸을 일으켜 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주모가 조금은 기괴한 2명분의 저녁상을 풍생의 객방 안으로 들여놓고 나왔지만 그녀는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올성 싶은 것이 아니 되겠다. 대체 아까부터 왜 2명분을 준비해달라 하는지 묻지 않고는 내 속병이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으이. 주모는 다락에서 고이고이 보관해둔 도라지주를 꺼내들고 풍생의 객방으로 찾아들었지요. 보시오 나그네 양반. 내 정말이지 귀한 객손에게만 한 잔씩 내어드리는 20년 묵은 도라지주요. 어디 그 맛이나 한번 봐보시구려. 주모는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풍생에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풍생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또다시 빈잔을 가지고 오라고 일렀지요. 주모가 자신의 잔을 가지고 다시 자리로 와보니 이 기이한 나그네가 글쎄 자기 밥을 한 숟갈을 떠먹고는 자리를 바꿔 다른 밥도 한 숟갈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차려진 찬도 그런 식으로 2명분을 집어먹더니 도라지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한 잔 마시고는 빈자리로 옮겨가 거기 놓인 술잔을 또 들어 연거푸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던 주모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대관절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리 매번 2사람분의 식사와 술상을 받는 것이오? 네, 이것이 궁금하여 도무지 오늘 밤 잠에 들지 못하겠으니 제발 그 연유나 좀 가르쳐 주시오. 주모가 계속해서 조르고 또 조르자 풍생이 마지못해 털어놓는다는 듯 겸연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참, 사실 그리 큰 연유가 있는 것도 아니외다. 그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한시에 태어나 서당에서도 함께 공부하며 장차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자던 중마고우가 그만 작년에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내 그 친구와 해둔 약조가 있었거늘 약조를 지켜내기도 전에 친구가 먼저 떠나고 말았으니 원통한 마음에 맡기니마다 그 친구의 분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 여기까지 말한 풍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늘어뜨렸습니다. 어느새 그의 어깨를 들썩이며 얼큰한 눈물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누가 보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뻔히 보이는 수작질이었지만 하필이면 이 외딴 주막의 주모에게 직격으로 통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습을 본 주모는 너무나 감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한몸 추스리기 바빠 모두가 각자 도생하는 이 메마른 세상에 아직도 이리 의리와 교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아있었구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주모는 행색이 초라하나 그 그릇이 담대한 이 풍생에게 묘한 호감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리 방정맞게 귀찮게 굴었구려. 자자, 사내 대장부가 어디 그리 눈물이 많아서야 쓰겠수? 내 잔 한번 받으시고 울음 그치시오. 오늘은 객손도 없고 나도 오늘 장사는 그만두고 우리 나그네님이랑 잔이나 더 나눠야겠수. 주모가 몸을 들썩이며 더욱 풍생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탁배기와 도라지주를 주거니 받거니 실없는 농담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담소꽃을 피우기 시작한 두 사람. 어느새 취기가 잔뜩 오른 풍생과 주모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말고 호롱불을 끄게 되었지요. 훌렁훌렁 옷까지 던지는 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웠고 이내 풍생의 객방하는 군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건장한 풍생과 농익은 주모가 온 방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비와 구름을 몰고 오다가 서로가 가쁜 숨을 토하고 쓰러져 취기를 벗삼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나고 새벽 달기 울며 어스름 하늘이 밝아오자 소피를 보기 위해 주모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응. 아니 이 양반이 어디를 간 게야? 자신 옆에 널브러져 있던 풍생이 온데간데 없는 것을 확인한 주모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지요. 바로 그때쯤 객실의 이 방 저 방을 여기저기 돌아보던 주모의 귀에 어디선가 간드러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필시 남녀가 지독하게 얽혀 운우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어젯밤 받은 객손이라고는 풍생뿐이었거늘 대관절 이것이 어찌된 연유인가 싶어진 주모가 방문 옆에 놓인 홍두깨를 꼬나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친정 조카딸 홍분이의 방이었습니다. 거기 웬 놈이요? 홍분이한테 뭔 짓거리를 하는겨 시방? 주모가 문을 벌컥 열며 크게 소리치자 태초의 상태로 풍생의 목덜미를 휘감고 있던 홍분이가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쓰며 숨어버렸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던 풍생은 두 눈을 끔뻑거리며 주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그네 양반. 대체 여서 무얼하고 있는 게요? 나그네 양반이 대체 왜 홍분이와? 방 안의 광경을 목격하고 어지러질해진 주모가 홍두깨를 놓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짐짓 턱기침을 하고는 자세를 고쳐 앉는 풍생. 이윽고 옷을 고쳐 입은 풍생이 매우 점잖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어젯밤 나는 주모와 회포를 거나하게 풀었기에 불만이 없었소만. 저기 내 먼저 간 서당 친구는 술만 마시고 혼자 잠들어야 하는 신세 아니오? 이 어찌 딱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소이까. 하여내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이 처자와 거사를 나눈 것이니 머무 노여워는 말아 주시오. 입을 쩍 벌리고 풍생의 궤변을 듣고 있던 주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반응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채 넋을 빼고 풍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주모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쳤지요.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당치도 않은 요소를 늘어놓아도 유분수지. 에라이 이놈의 썩어나 자빠질 놈아. 풍생의 헛소리를 들은 주모는 그 길로 홍두깨를 집어들고 방 안으로 뛰쳐들어가
눈에서 불꽃을 뿜으며 풍생을 작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모골이 송연해진 풍생은 벌떡 일어나며 간밤 친구의 사정을 헤아린답시고 함께 지새우느라 아직도 양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던 홍분이에게 소리쳤지요. 거 처자, 내 친구가 간밤 아주 즐거웠다고 전해달랍디다 그려. 그리고는 제 집신을 두 손에 거머쥔 풍생은 껄껄 웃으며 맨발로 주막에서 도망쳐 36개 주랭랑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 손에 잡히면 아주 요절을 내버릴 줄 아시오. 주모는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 콧김을 뿜으며 저만치 도망가는 풍생의 뒤통수를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지요.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친 발걸음으로 초행의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가던 풍생은 제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며 밥을 달라 농성 중인 소리를 듣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이구야, 힘들다 힘들어. 이놈의 고갯길은 어찌 이리도 험준하고 괴팍한 것인가? 나같이 고귀하고 고매하신 선비께서 넘기에는 지독스럽게도 흉측한 고갯길이로구만. 풍생이 침을 탁 뱉으며 볼멘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는 크게 한숨을 뱉으며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전 주막에서 거나하게 한 상 해먹은 뒤로 벌써 달포가 지났구먼. 다음 주막으로 당도하려면 천상 이 고갯길을 넘어야만 한다던데 여서 주막 그림자라고는 코빼기조차 보이지가 않으니원. 쌓인 회포나 거나하게 풀고 싶은데 온몸이 근질근질하여 참을 수가 없도다. 풍생은 그 예전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던 홍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렇게 풍생이 몸을 일으켜 죽을 힘을 다해 고갯길을 넘고 보니 듣던 대로 정말 마을 초입으로 들어서기 전에 갈림길에 조그마한 주막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싶어진 풍생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주막으로 당도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손님 한 명 받으시구려. 풍생은 힘껏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본래의 경박함을 감춘 예의 그 점잖은 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주모를 호출했습니다. 예, 나갑니다요. 마당으로 들어선 풍생의 목소리를 듣고 주모가 나오며 외쳤습니다. 이번 주막의 주모는 나이가 꽤나 있어 보이는 주모였지요. 주모의 외견을 확인한 풍생이 혀를 차며 실망감 가득한 목소리로 조용히 이번에는 즐거움을 뽑아먹기 글렀다며 중얼거렸습니다. 예, 객손 양반, 뭐라고 하셨소? 아니 왜다. 내일당 국밥과 탁배기 한 사발부터 먼저 하고 오늘 묵어갈 예정이니 방 하나 주시오. 그래요, 그럽시다. 마당 밖에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안으로 들어오시오. 예, 복내야. 객손 오셨다. 군불 지피거라. 제 여식을 호명하는 듯한 주모의 외침을 들은 풍생이 아쉽게 되었다 싶었던 차에 마침 잘 되었다 여기고는 눈을 빛내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젊은 처자 하나가 짜증이 가득한 몸짓으로 털레털레 부엌에서 나오며 외쳤지요. 아이씨, 엄해요. 그만 좀 부려먹으란 말이여. 하루 종일 일하느라 온몸 마디가 아프다고요. 아니 못이여. 저런저. 야이 망할 거사. 너가 집구석서 하는 것이 못이가 있다고. 고로코름 유세여 유세가. 잠자코 객손 맞을 준비나 썩 하지 못하겠어? 으휴, 내 팔자야. 복내라 불린 처자는 이를 드러내며 짜증을 내곤 획하니 부엌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모는 으르렁거리는 표정으로 복내의 뒷모습을 흘겨보다 이내 풍생을 향해 몸을 돌리고는 겸연쩍은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객손 양반. 이거 민망스러워서 어쩝니까요? 저것이 늦음하기 가진 제 여식인디. 보시는 바와 같이 애비 없이 잘 한 통에 버르장머리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니 쪼까 양해 부탁드립니다요.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본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소? 객손들 눈치 봐가며 양해를 구할 일이 아니니 전혀 심려하지 마시구려. 그나저나 주모께서는 어찌 깊은 사연이 좀 있어 뵙니다마는. 이 몸이 이리 늙어 낮아 빠지기 전에는
그래도 저쪽 개성바닥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기녀로 꽤 날려본 역사가 있습지요. 헌데 어쩌다 보니 이렇듯이 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딸아이 하나를 얻고 난 뒤로는 퇴기 신세가 되어 흘러들었고 이놈의 조그만 주막 하나 겨우 건사하여 꾸려가고 있지를 않았겠소? 조선 팔도에 이쯤 되는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겠소마는 대충 그러한 사연이 왜다? 대답을 마친 주모가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곱씹듯 주름이 진 눈웃음을 흘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풍생은 주모의 대답을 듣고는 평상에 앉아 한동안이나 잠자코 생각에 잠겼지요. 그는 복례가 들어간 부엌과 주모를 번갈아서 바라보더니 이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쏘은살을 닮은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풍생이 주막에 당도한 날로부터 달포가 지난 시점이었지요. 그 시절 작고 한산하던 이 주막집에는 새로운 객방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주막방의 가장 구석방에 호련히 등장한 자칭 도사 나그네가 자리를 잡은 까닭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도사의 정체는 풍생이었지요. 그는 이 주막에 흘러들어 늙은 주모의 사연을 들은 이후 이곳에 진을 치고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간 여기저기 굴러먹으며 다져온 그의 잔재주가 신통하였기에 그가 봐주는 관상의 점괘나 사주팔자 해몽풀이가 그럭저럭 적중력이 괜찮았던 모양으로 오고 가는 객손들을 상대로 꽤 장사가 되는 터였습니다. 그렇게 이 주막만의 특산물처럼 여겨져 객손들의 이목을 끌자 신이 난 주모가 그를 눌러 앉히게 되었고 그렇게 맨 끝 객방의 장기 투숙을 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나그네 풍생의 입장에서도 제법 쏠쏠했던 것이 제 남편의 바람기가 사주에 깃들어 있나를 알아보고픈 아낙네들이 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일이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풍생은 아낙들에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저주와 애군을 쫓아낸다는 미명 아래 그녀들을 꾀어내 야음을 틈탄 한바탕 주물럭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발갛게 물든 아낙네가 황급히 주막을 빠져나가고 나면 풍생은 배를 두드리며 거하게 한상 차려먹은 얼굴이 되어 만족의 웃음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탁배기에 취한 손님들이 즉흥적으로 사주팔자를 보고 가기도 하여 풍생은 그럭저럭 돈품 꽤나 벌고 있었으나 주막집의 숙식비로 주모에게 돈을 내어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주모의 말대로 젊은 시절엔 꽤 이름난 기녀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그 콧대가 높게 까다로운 노름을 놓았지만 어느덧 세월을 정통으로 두드려 맞아 설이 맞은 호박꽃이 된 신세가 된 그녀였지요. 탁배기를 거르고 국밥을 마는 주막집 주모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더섭고 귀구하여 한숨만 내놓던 차에 이 기묘한 나그네 풍생의 방문과 함께 주막이 번성하고 또한 몸이 들떠 간지러운 밤이면 자신의 여식 복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후 몰래 구석방의 풍생에게로 발걸음을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연과 외로움을 토로하던 주모는 결국 풍생에게 몸의 사주팔자를 셈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풍생은 눈을 질끈 감고 이 주모를 몇 번 꾹꾹 눌러준 다음 복채 대신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주모의 무남동녀 외동딸 복례가 어느새 이윽고을의 총각과 혼산날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던 주모는 이런저런 혼수품들을 준비하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분주하게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의 대장터 고을 저작거리로 나선 터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걸린 점심나절, 주모의 딸 복례가 주모의 부탁에 따라 조촐한 점심상을 차려 풍생의 객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휴, 귀찮아 죽겠네. 자요, 여기 밥이에요. 얼씨구, 점내야. 변함없이 쌀쌀맞기 그지없는 태도로구나. 어디 그래가지고 밥상이 엎어지겠느냐? 더 힘차게 내려놓아야지. 점례는 풍생을 처음 만난 날 이후로
한결같이 한겨울서리 같은 대바라진 태도를 보여왔지요. 그런 점례가 마치 내던지듯 방바닥에 밥을 올린 소반을 내려놓으며 귀찮아했고 그 퉁명스러운 모습을 본 풍생이 웃으며 농을 던졌습니다. 되도 않는 소리 마시고 먹고 나서 방문 밖에 상이나 빼두셔요. 자고 일어난 이불을 개며 정리하던 풍생을 향해 복례가 쏘아 붙였고 풍생은 기지개를 켜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오냐, 알겠다. 내 그랴마. 그나저나 복례야, 너 시집갈 준비는 끝마쳤느냐? 혼산날이 코앞인데 설마 그 중요한 것을 안 해놨으려고? 무슨 소리여요? 시집갈 준비라니. 그딴 것이야. 지금 엄마가 분주하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얼굴 한번 못 본 사내에게 시집가야 하는 판국이라 억장이 무너지는데 지금 누구 놀리시는 거예요? 복례가 눈에서 불꽃을 튀기며 한층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 어미가 열심인 것은 시집가며 가져갈 혼수품의 준비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첫날 밤을 치를 유키에 대한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으르렁대던 점례가 풍생의 말에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제대로 동한 듯 싶었지요. 육 못이라고요? 아니 대체 그것이 무엇인데요? 저는 난생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 중 그러한 과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걸요? 학문이라면 어디 서당이나 다니는 잘난 사내 놈들 이야기이지 저 같은 계집에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내원 참, 아무리 급하게 치르는 혼사라고 하지만 그래 이 중요한 것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이더냐? 내 어미도 참 주막에 일만 바빴지 아주 맹한 구석이 있구나. 복례가 두 눈을 깜박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껏 분위기를 잡은 풍생이 굉장히 비밀스럽고도 중요한 국사를 논하듯 중얼거리자 복례의 호기심이 한계까지 치달은 것이었지요. 풍생은 속으로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다 싶어진 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아무도 없음이 확인되자 복례에게 손짓해 방 안으로 들어오라 이르는 것이었지요. 자, 내 어미에게는 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평소 같았으면 이 어디 서당에 진득하니 앉아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신부 수업이다만 내 특별히 내게는 공짜로 일러주도록 하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신랑이라고는 하나 앞으로 너와 함께 쭉 살을 맞대고 살 사람인데 매 말이면 껌뻑 죽도록 만들어 놓아야 너의 남은 인생도 탄탄대로처럼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키이니라. 풍생이 정자를 틀어안고 연설을 시작하자 그간 풍생을 하찮게만 바라보던 복례의 눈이 어느새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름지기 신부라 하면 말이다. 초야의 신랑에게 유키, 즉 6가지 기쁨을 주어야 백년해로를 하는 법. 착, 온, 요, 요본, 감창, 지필 이렇게 6가지 단계를 연습하고 꾸준하니 갈고 닦아야 비로소 좋은 신부감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통달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집가서 소방 맞을 걱정은 일절 메어두어도 좋지. 어디 그뿐이겠느냐? 신랑을 내 손아귀에 쥐고 곶감마저 내 마음대로 흔들 수가 있으니 이것은 비기 중에 비기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이렸다. 착 뭐라고요? 온, 요, 또 모시기. 에익 짜증나. 아니 대체 그래서 그 6가지들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다시 알려달란 말이에요. 원 녀석도 참.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첫째로 자기라 함은 그러니까 이 사내의 대들보를. 한창 신이 나서 이리저리 사설을 읊던 풍생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 듣던 복례의 숨소리가 어쩐지 점점 더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양 볼이 발그스름 익으며 올라오는 모습을 본 풍생이 이쯤 익었으면 되었다 싶어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말했지요. 이거야 원. 백날 말로 하는 교육에는 모름지기 한계가 있는 법이로고. 어디 그럼 너의 학습 태도가 매우 우수하니 나와 함께 실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봄이 좋겠구나. 풍생이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끈이 해제되는 사이 복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몸을 풍생에게 맡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풍생에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가르침을 받으며 오후 늦게 주모가 돌아오기 전까지 각종 방종에 대한 기회를 몸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모가 혼례 준비로 출타했다 하면 복례는 어김없이 풍생의 객방으로 달려가 유키에 대한 거나한 실습을 받았습니다. 복례의 학구열이 어찌나 뛰어나고 그 배움의 깊이가 솔찬히도 깊던지 그녀의 볼은 제철을 맞은 봉숭아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악이고, 또 이것은, 스승님, 제 말이 맞지요? 이 어찌 훌륭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제자인가 그래? 참으로 그 소질이 뛰어나니 이 스승은 한없이 기쁘기 그지없구나. 자, 다음은 감창으로 유감없이 운우의 기쁨을 소리로 표현해보거라. 삐딱한 태도에 쌀쌀맞고 냉랭하던 불량 학동 복례는 어느덧 풍생이 마련한 유키 서당의 우수한 우등생이 되어 사내 하나 혼을 빼먹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다음 달의 첫 분할, 마침내 복례는 연지곤지를 두르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초야를 치르는 시간이 되었고, 복례는 그간 탄탄하게 교육받은 풍생의 유키론에 따라 그야말로 신랑을 철저하게 도륙내듯 찜쪄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혼이 쏙 달아난 신랑은 가녀린 비명을 지르며 헐레벌떡 신방에서 도망쳐버렸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마치 면포에 쌓여 쥐어짜진 순두부처럼 모든 기력이 빠져있는 모습이었다는 후문이었지요. 혼인 첫날에 융숭하게 그지없는 기회를 펼치는 바람에 처녀임을 의심받고 소박을 맞아버린 복례가 울며 불며 친정집으로 돌아오자 주모가 연유를 물으며 꼬치꼬치 사정을 캐기 시작했지요. 결국 복례가 모든 사실을 실토하며 풍생의 유키 서당에 대해 낱낱이 고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니 뭐야. 내 이놈의 빌어먹을 놈씨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구먼. 여식의 고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주모가 묵직한 홍두깨를 잡아들고는 풍생의 객방으로 난입했습니다. 잠에서 덜 깬 표정으로 주모를 올려다보던 풍생은 그녀의 호된 홍두깨 찜질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풍생은 주모의 홍두깨 찜질에 곤죽이 되어 축 늘어져 버렸지요. 주막의 마당에는 풍생이 내던진 단말마가 가득하니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주막의 남자 손님들에게까지 문매를 맞고 뒷덜미가 잡혀관아까지 끌려가 치도곤을 당한 풍생은 모진 고신에 그만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길고 길었던 나그네 방탕질과 주막을 전전하며 풍류를 누비던 행사에서 손을 씻고 얌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